자,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업 페이지를 새로 고침을 해보시거나 띄워보시면 모델링, pk 설계 1대 n 관계, m대 n 관계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거를 보통은 m대 n이 아니라 순서를 바꾸는 게 대부분 많으니까 너무 큰 상관은 없는 얘기긴 하지만,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pk 설계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건 그냥 이걸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어제 우리 마지막에 모델링에 관련된 내용을 쭉 하다가 종료가 됐었는데, 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k를 잘 선정해야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pk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일단 프라이머리 키라고 하는 이 pk라는 친구는 우리가 기본 키, 고유 키, 그리고 식별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완벽하게 행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라고 되어 있는데, 행을 구별하기 위한 용도라는 건, 행이라는 건 하나의 데이터잖아요. 한 줄의 데이터, 그러니까 한 덩어리죠. 이 데이터들을 구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고유 키 식별자가 된다라는 의미예요. 네. 그게 pk인데, 자, 우리는 현재 지금까지 pk를 id라고 하는 컬럼으로 숫자로밖에 안 써봤어요. 근데 pk가 무조건 숫자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고유한 값이면 되고요. 사실 우리가 그거를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애초에 이 고유한 값을 만들어준다고 했던, 어디였어? 어제 봤던 이 UUID, 이거 고유 식별자를 만들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숫자였나요? 아니죠.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냥 랜덤한 그런 문구였는데, 절대 중복이 되지 않게끔 만들어준다가 초점이었죠. 얘를 보면은 얘는 애초에 문자랑 숫자랑 섞여 있잖아요. 심지어 배시라고 하는 특수문자도 껴있어요. 근데 얘가 고유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친구래요. 그러면 고유키가 숫자여야만 한다? 당연히 아니란 얘기예요. 우린 이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pk를 문자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자니까 숫자는 사실 단순히 ID, 번호를 매기는 거지 얘한테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게시물 데이터를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id라는 컬럼에 pk를 걸어놓고 1번 게시물, 2번 게시물, 3번 게시물 순서대로 쭉 늘어난다고 했을 때 이 1번과 2번과 3번이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들어온 순서에 맞게 그냥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의 용도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게 숫자 pk인데, 문자 pk는 우리가 지정한 대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단점이 또 있어요.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밑에 있는 얘를 보세요. A00002라고 하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공백이 하나 들어갔냐, 앞에 공백이 하나 들어갔냐에 따라서 얘네들은 아예 서로 다른 데이터예요. 왜냐면 데이터베이스 안에 제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이 공백과 널도 다른 거라고 했었고요. 여기에 만약에 띄어쓰기 한 칸이 들어가 있다? 이것도 다른 데이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가정하에는 이런 띄어쓰기 한 칸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도 하나의 텍스트로 인식을 할 거니까. 이게 명백히 차이가 있습니다. 얘를 알아서 없애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공백 같은 거, 그리고 우리가 이걸 쓰려고 하다가 오타가 만약에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불필요한 문자가 섞인 거죠. 그것들로 인해서 데이터 무결성이 깨진다. 무결성은 어떤 거였죠? 얼마나 정확한지,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정확한지, 문제가 없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라고 했어요. pk는 절대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데이터가. 그쵸? 왜냐면 까다롭잖아요. 중복 절대 안 되고 고유해야만 하고, 우리 식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식별자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넣는다고 넣었는데 띄어쓰기 한 번을 실수한 거예요. 이러면 얘는 완전하지 못한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근데 중복이 안 됐으니까 들어는 갈 수 있어요. 우린 이 데이터로 찾을 수가 없겠죠.
심지어 이렇게 공백이 들어가 있는 애는 여기서 조회를 해봐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뒷공백을 표시해주지 않으니까. 앞공백은 그래도 여기가 한 칸 띄워져 있으니까 여기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걸 느낄 수도 있겠지만 뒷공백은 애초에 표시가 안 돼요. 우리가 공백을 눈으로 어떻게 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문자 PK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단점이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PK를 문자로 사용을 하고 싶을 때에는. 그리고 또 하나, 문자 PK를 사용해요. 그럼 우리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거 쓸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문자를 자동 증가시킨다? 애초에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어떤 순서를 가지고 어떻게 증가시킬 거예요? 넘버라고 하는 숫자는 1부터 순차적으로 2, 3, 4, 5, 6, 1씩 증가되게끔 우리가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지만 문자는 만약에 된다고 하면 뭐 기억으로 시작했다. 그럼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갈 수야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얘네가. 그래서 아쉽게도 오토 인크리먼트 같은 기능은 문자 PK에선 사용할 수가 없다.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A00002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이 친구가 뭐 첫 번째고 두 번째는 A00003이고 뭐 이렇게 쭉 내려갔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은 일씩 증가하는 거죠. 그럼 이거 오토 인크리먼트로 못할까요?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문자예요. 그냥 문자 하나만 들어가도 그냥 문자. 네, 문자입니다. 네. 숫자가 아니에요, 얘는. 그래서 증가시킬 수 없어요. 다른 방식을 써야만 해요. 그래서 이제 문자 PK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러한 단점들도 있고 또 장점이라면 이런 장점들이 있고 부서에 대한 뭐 기획은 A, IT는 B, 뭐 마케팅은 C 이런 거 좀 연관지어서 만약에 약자를 따놨다면 그걸로 부서를 번호를 매겼을 때 우리가 좀 더 식별하기가 수월하다. 단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만 한다 라는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적 코드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고요. 여기 숫자 PK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던 숫자 PK인데 얘는 장점이 뭐예요? 방금 말했던 문자 PK랑은 약간 상반되는 개념이 되겠죠? 무결성에 대해서 크게 고민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오토 인크리먼트를 쓸 수 있으니까. 알아서 넣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컨트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조심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자동 증가가 가능한 거니까. 만약에 오토 인크리먼트를 쓰지 않고 숫자 PK를 사용했다라 그러면 결국 조심해야 되는 건 매한가지예요. 중복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잘못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분명히 에러가 나서 제대로 수행을 못 하겠지만 근데 우리가 숫자 PK를 쓰는데 오토 인크리먼트를 쓰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쵸? 내가 PK를 꼭 0번부터 시작할 거야 이럴 필요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숫자라는 건 의미를 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고유한 식별자 역할로 번호를 매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가 가진 단점은 뭐예요? 네, 의미 내포가 안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PK를 선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문자도 가능해, 숫자도 가능해 다 가능한 건 알겠는데 이제 상황에 맞게 얘가 가진 장점이 더 부각되는 상황이라면 그걸 맞춰서 사용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상황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해서 숫자 PK 이건 우리가 많이 써봤던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 다음 이제 복합 PK라고 나오는데요. 자, 얘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얘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한 테이블에 PK가 하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딱 개념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가능해요? 자, 제가 구글링을 하나 해서 보여드릴 건데 얘는 가능한 애예요. 있어요. 프라이머리 키를 무조건 하나만 지정해야 된다?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우리 테이블 만들 때 프라이머리 키 지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죠. 지금 id라는 컬럼과 name이라는 컬럼을 둘 다 기본 키로 하고 싶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냥 고유 식별자가 두 개가 됐기 때문에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가볍게 얘기 드린 이 말이 사실상 우리가 조금 있다가 뒤에 배우게 될 이 친구랑 연관이 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모든 테이블은 PK를 하나만 가지는 게 다루기가 편합니다. 괜히 PK를 두 개를 주면 우리가 다루기가 더 힘들어져요. 근데 이런 상황일 때는 상황에 맞게 써야 될 때도 있어요. 물론 웹상에서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긴 해요. 그래도 우리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포켓 PK 얘기를 좀 더 보자면 학년과 반을 서로 다른 컬럼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래요. 1학년 1반, 1학년 2반, 1학년 3반 이런 게 하고 싶대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상태에서 밑으로 이제 예제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스튜어던트 학생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몇 학년인지, 몇 반인지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겠죠. 지금 현재 이 테이블에서는 PK를 두 개를 놓으면 돼요? 이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클래스는 중복될 수 있는 애잖아요. 얘는 PK가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놨는데 1학년 1반, 1학년 2반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거는 뭐야? 어쨌든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이렇게 저장하고 싶은 상태에서 잘못된 케이스. 그리고 밑으로 내려왔을 때 자, 이거 뭐야? 예제가 왜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좋은 예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애초에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 말고 아니다 여기 여기 뺐죠? 아니지, 올라갔잖아. 이거 말고요, 제가 다른 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낫겠다. 우리가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여기는 고객이에요, 고객. 그리고 하나의 테이블을 또 만들었어요. 이 테이블은 뭘로 할까? 여행 패키지예요. 자, 이 고객의 ID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고객의 이름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여행 패키지에 ID가 존재하고요. 이 여행 패키지에 이름이 존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패키지니까 이렇게 P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헷갈릴 수 있으니. 자, 이 상태에서 이 고객은, 그러니까 한 명의 고객은 여행 패키지를 하나만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 개 쓸 수 있잖아요. 내가 이런 여행 패키지도 살 수 있고 저런 여행 패키지도 살 수 있고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여행 패키지는 한 명의 고객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죠. 상관없죠. 네. 자, 이 상황에서 가운데에 테이블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고객 플러스 패키지라고 하는 정보를 만듭니다. 자, 그럼 이 고객은 여기에는 이제 얘가 커스터머, 얘가 패키지, 그럼 얘가 CPID 하나 만들고 CID 그리고 PID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얘가 정보를 제대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뭐를 받아들여야 돼요? 네, 여기서 이거 받아와야 되고 여기서 이거 받아와야 되죠. 이게 각각 좀 더 이쁘게 그려보자면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고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얘도 참조해야 돼, 얘도 참조해야 돼 하고 섞이겠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상황이 n 대 m 관계예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n과 m은 미지수거든요. 그냥 미지수 n과 미지수 m이에요. 그러니까 다 대 다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개 대 여러 개. 이건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좀 아까 수업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이제 이 복합 PK는 사실 요거랑 연관이 깊다 얘기를 드렸던 게, 이 친구가 살 수 있는 패키지가 여러 개니까 얘는 여러 개의 패키지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얘가 하나인데 이 아이디 하나가 여러 개의 패키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긴 여러 개니까 n으로 놓을게요. 그럼 얘는 1대 n이에요. 그리고 자, 이 여행 패키지는 또 여러 명의 고객을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럼 얘는 하나인데 또 여러 명의 고객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여기가 m이 됩니다. 그래서 1대 m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합쳐져서 n 대 m이 돼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던 PK는요, 아이디가 있으면 이 아이디를 첨부하는 컬럼이 뭐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예를 들면 뭐 여기가 게시물이었다, 여기가 뭐 회원이었다. 그러면 이 게시물 누가 썼는데 라는 거를 여기 회원의 아이디를 얘가 물고 있으면서 이 게시물 누가 썼는데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었던 형태. 이게 1대1이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관계라. 이게 1대1이고, 자, 이 게시물의 아이디를 가지고서 예를 들어 뭐 지금 현재 이 게시물이 댓글 게시물인지 진짜 게시글인지 막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얘는 이거 하나로 얘네들을 다 찾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럼 얘는 1대 n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관계가 확장되어 가는 개념입니다. 자, 1대 1, 1대 n, 다 대 다, n 대 n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가지는 관계인데, 이 관계 속에서 n 대 m이라는 걸 사용할 때 이 복합 PK라고 하는 개념이 좀 접목이 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웹에서는 의미 없어요. 이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이거에 대한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데이터 모델링을 못해? 아니에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기존에 사용하던 대로 PK를 그냥 사용하기만 해도요, 자연스럽게 내가 이건 이렇게도 필요하겠네? 저렇게도 필요하겠네? 하다 보면 어차피 이것도 쓰고 있게 돼요. 이걸 막 개념적으로 더 깊게 파고들어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그럼 구조를 이렇게 짜야지 할 필요가 없다란 얘기예요. 아예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자, PK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1대 n 관계로 들어와 볼게요. 저는 이거 말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보시고 다른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저는 어차피 자료가 있는 거니까. 자, 지금 n 대 m을 하다가 1대1과 1대 n을 간단하게 또 보여드리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보여드려 볼게요. 여기는 유저, 여기는 뭘로 할까? 폰, 핸드폰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핸드폰 번호가 낫겠다. 자, 그러면 하나의 유저가 하나의 핸드폰 번호만 가질 수 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가 1번 유저고 이거랑 비슷하게 이제 2번 유저가 생겨났다고 했을 때 2번 유저는 이 번호 가질 수 있어요? 이건 안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하고 가고 있으니까. 자, 이런 게 1대1이에요. 완벽하게 1대1로만 이루어져야 되는 거. 이 관계가. 이 핸드폰 번호가 이 1번 유저 거다 하면 여기 중간에 뭐 유저 아이디에서 1 들어가 있겠죠. 여기도 뭐 유저 아이디에서 2 들어가 있을 거고. 자, 이러면
이 핸드폰 번호는 얘 거야. 그리고 이 1번 유저는 무조건 이 핸드폰 번호 하나밖에 못 써. 이런 상태. 둘 다 서로만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때가 1대1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웹상에서 그렇게 많은 경우에 쓰이진 않아요. 보통 웹상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 1대 n이에요. n. 1대 n.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1대 1 상황이었고요. 그럼 다시 조금 더 확장시켜서 보겠습니다. 이 친구를. 자,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가정을 좀 제쳐놓고 현실로 돌아오면 한 명의 사람은 하나의 핸드폰만 가질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 핸드폰 번호의 그 아이디가 예를 들어 1번, 2번, 3번이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1번 핸드폰 번호랑 2번 핸드폰 번호가 다 이 사람 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요즘에 뭐 폰 2개 쓰시는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게 1대 n이에요. 근데 이게 잘 보세요. 이 관계가 반대가 됐다고 해볼게요. 이 핸드폰 번호 하나를 둘이 쓸 수 있어요? 이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이 핸드폰 번호 하나를 둘이 쓸 수 있었다라고 하면 얘는 n 대 m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때도 1대 n이고 여기서 여기로 올 때도 1대 n이 성립을 했으니까 그런 관계가 n 대 m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상태, 한 명이 핸드폰 번호를 여러 개를 쓸 수는 있지만 그 해당 핸드폰 번호를 여러 명의 회원이 쓸 수는 없는 상태, 이게 1대 n입니다.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특히나 웹 구조 안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쓰이게 되는 형태가 이 친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써봤던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뭐가 있을까? 우리가 했던 것 중에 뭘? 얘네 뭐 갖고 있었지? 한번 쳐볼까요? 얘는 오더인데 본인 아이디가 있고 회원 번호랑 상품 아이디를 갖고 있고, 얘는 본인 아이디가 있고 얘는 그냥 본인 아이디가 있네. 그러면 저 관계를 한번 유추를 해봅시다. 상황을 보면서. 얘 하나가 밑으로 내려오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가 오더, 여기가 유저, 여기가 프로덕트라고 해볼게요. 이 테이블의 구조는 우리가 해봤던 거니까, 자, 지금 이 유저가 갖고 있는 PK인 ID, 그리고 얘가 갖고 있는 PK인 상품 ID, PID, UID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오더 ID가 하나 있는 거고, 그죠? 자,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관계를 맺어주는 게 맞는 것인가? 지금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얘랑 얘랑의 관계는 뭐다, 뭐 대 뭐다. 얘랑 얘랑의 관계는 뭐 대 뭐다. 뭐 얘랑 얘랑의 관계는 뭐 대 뭐다.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대 어디랑 어디가? 오더랑 유저랑 프로덕트가, 그러니까 이렇게가 1대 n 이거? 그리고 여기도 1대 n, 유저랑 프로덕트 이렇게는 n 대 n, 이렇게? 아니, b가 왜 나와? 조금 생각을 더 해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가장 쉬운 거부터 얘랑의 관계를 보세요. 유저 아이디가 하나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한 명은 주문을 한 번밖에 못해요? 아니죠. 주문 여러 개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여기로 갈 때 1대 n이겠네요? 아까 이게 아니라 반대로 유저와 오더의 관계가 1대 n이 되는 거죠. 왜냐면 한 명의 유저는 여러 개의 주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 상품이 오더를 바라볼 때 어때요? 한 개의 상품이 하나의 주문에 밖에 해당되지 못해요? 아니죠. 그럼 얘도 1대 n이겠네요? 주문이 만약에 1번, 2번, 3번 주문이 있는데 같은 상품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상품 번호는 하나인데 이 상품이 여기로 넘어왔을 때 여러 개가 가능하대. 그럼 1대 n이잖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더가 바라봤을 때 유저나 오더가 바라봤을 때 프로덕트는 여기서 오더 아이디가 하나면 이 하나에 대한 오더 아이디에 대해서 한 명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의 오더 아이디는 한 명의 회원만 참고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주문 번호가 하나인데 그 주문 번호에 대한 내용 중에 이 사람 두 사람이 섞여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상품 또한 우리가 지금 이 테이블 자체에서 뭐 여러 개의 상품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었으니까 상품 또한 한 개씩만 연결이 되어 있죠. 주문 번호에 대해서. 그럼 얘네들은 1대1이네요. 그렇죠? 관계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안 한 거. 유저에서 P로 갈 때, P에서 U로 갈 때, 이것밖에 다 했는데, 얘네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자, 얘네는 관계가 없어요. 서로 참조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얘는 그냥 본인의 아이디와 유저 정보만 남아있을 뿐이고, 얘도 상품의 아이디와 상품 정보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얘네 둘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라고 하면 문제. 참조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참조를 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건 그 상황에 맞게 또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해봤던 테이블 3가지를 놓고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관계 구조를 파악해 본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은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 모델링을 잘 하기 위해 아니면은 테이블 간의 관계 구조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테이블을 사용하는 게 좀 더 유리한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얘 때문이에요. 지금 수업 페이지에 링크 하나를 더 올렸습니다. 웹 ERD라고 하는 링크를 하나 올렸는데 얘를 들어가 보시면 그냥 aquery tool이라고 하면서 사이트가 하나 나올 거예요. 자, 얘는 잠깐만요. 자, 어제 우리가 모델링에 대한 기초를 좀 배워볼 때 개념적 설계와 논리적 설계가 있었고 물리적 설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 개념 잡는 거 빼고 이 논리와 물리를 가지고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는 게 ERD 표기예요. ERD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논리적 설계를 ERD로 그렸다. 그러면 논리 ERD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리적 설계를 ERD로 그렸다. 그러면 물리 ERD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ERD라고 하는 ERD 다이어그램 이 친구를 그려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걸 우리가 지금 좀 복잡하고 좀 헷갈리고 어려운 관계지만 이걸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이거 그리려고. 자,
이미지를 보자 그냥. 지금 제가 링크를 드린 이 친구는 온라인상에서 ERD를 그릴 수 있는 그냥 가벼운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실제로 설치를 해서 쓸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무료로 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에 나가시게 되면 데이터베이스를 다뤘을 때 그 프로젝트가 끝날 때쯤에 혹은 기획 단계에서 이 ERD를 그려야만 합니다. 물론 주니어 때는 ERD 그리는 건 잘 안 시켜요. 근데 시킬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니까. 근데 산출물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적절한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옛날에는 이런 걸 많이 했죠. 이렇게 생겨먹은 애를 많이 했어요. 이게 프로그램 이름이 뭐더라? ERD에서 좀 많이 쓰이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직접 표기를 했습니다. 지금 테이블이 5개가 있는 거고요. 화면에 보이는 것만. 그리고 이 테이블들의 관계가 지금 이 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을 잘 보시면 출발하는 선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돼서 끝에 갈고리 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이거 모양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1대1이다. 그럼 심플하게 직선으로 연결한다. 1대 n이다. 그럼 직선으로 출발해서 갈고리로 끝난다. 그리고 n대 m이다. 그러면 갈고리로 시작해서 갈고리로 끝난다. 뭐 이런 표기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테이블 간의 관계들을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응축시켜서 그려놓은 걸 ERD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이제 웹 개발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요즘에는 이제 필수 산출물에서 좀 빠져나가고 있기는 해요. 잘 안 해요 이거. 좀 귀찮거든요. 사실 이거 그려놔도 이걸 참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산출물이라는 건 우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전에 기획했을 때 그 단계부터 해서 마무리가 될 때까지 수정사항들을 버전 관리를 쭉 해나가며 최종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문서화해 놓는 게 산출물이에요. 근데 이것도 그냥 그 문서 중에 하나일 뿐인데, 사실 좀 가독성이 떨어지고 좀 불편하다, 귀찮다라는 이유로 많이 제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걸 깐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를 할 수는 없다. 이런 그림들을 좀 그려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좀 지저분한 모습이었으니까 좀 더 깔끔한, 요즘에 더 많이 쓰는 방식은 사실 요 정도? 이게 훨씬 깔끔해요. 옛날 거보다. 우수 사례라고 나오네요. 자, 테이블 몇 개예요? 네, 그냥 8개예요. 큰 네모 하나가 다 테이블이에요. 이 테이블에 컬럼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얘네들은 타입을 말하고 있겠죠? 그겁니다. 그래서 이 8개의 테이블이 어떠한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어때요? 어떤 것 같아요? 얘가 나갔는데 2갈래죠. 그럼 일단 이 테이블에 1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네요. 여기는 n으로 받을 거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얘가 또 나가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네요. 심지어 다 갈고리니까 다 1대 n의 형태로 출발하네요. 이런 거. 이것만 보고도 테이블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예 연결이 안 된 테이블이 누구예요? 아이고. 어떤 거? 어드레스가 커스터머랑 안 돼 있죠. 그죠? 근데 얘는 진짜 아무런 관련이 없나요? 한 달이 건너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테이블들이 있기도 해요. 가끔. 이런 애들이 간혹 있기는 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어딘가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애들도 간혹 있을 수 있다. 자, 우리는 이런 걸 그려내기 위해 지금 이런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고, 그냥 간단하게 이걸 사용해서 하나만 보여드리면, 저도 이거 잘 쓸 줄 모르거든요. 그냥 간단하게만 해드릴게요. 테이블 추가, MySQL, 네임은 그냥 테스트,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이게 예전에 쓰던 방식이고, 예전에도 하긴 이걸 쓰긴 썼다. 둘 중에 어떤 표기법을 쓰든지 간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테스트로 하고,
테이블 아니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 아티클 이름 넣어주고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얘는 지금 테이블 네임이고 얘는 테이블 로지컬 네임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여기도 로지컬 네임 들어가 있어요. 자, 제가 ERD로 그릴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 두 가지 중에 이 로지컬은 뭘 뜻할까요? 그냥 단어 뜻 보시면 돼요. 논리예요, 논리. 그럼 물리는 피지컬 네임이라고 합니다. 로지컬과 피지컬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논리는 로지컬이고 피지컬은 물리가 되는 건데 사실 논리랑 물리가 큰 차이가 없는 게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이 논리와 물리를 쓸 때 어떤 식으로 가냐면 자, 내가 아티클 테이블을 만들 거야. 근데 지금 논리 테이블, 논리 설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게시글 번호가 필요할 거고 게시글 작성일이 필요할 거고 게시글 제목이 필요할 거고 게시글 내용이 필요할 거야. 자, 이게 논리예요. 이것도 게시글 테이블 이게 논리입니다. 그럼 이거를 물리로 바꿔볼게요. 이게 물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모델링에 대한 개념을 처음 알려드릴 때 개념적 설계를 통해서 아주 기본적인 틀 윤곽을 잡아 놓고요. 그 윤곽을 디테일하게 테이블처럼 만들기 위한 최소 준비를 마친다 라고 한 게 논리였고요. 그걸 진짜로 테이블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밟는다가 물리였죠. 얘는 한글이잖아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써놓은 것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진짜 테이블로 만들 때 테이블 이름부터 컬럼 명까지 그걸 다 해놓은 게 물리예요. 사실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이걸 굳이 구분을 할 이유가 딱히 없는데 예전에는 이걸 깐깐하게 구분을 해가며 문서화를 시켰어야만 한다. 요즘에는 이거를 보통 많이 생략하는 추세기는 합니다. 굳이 저런 거 하지 않아도 요즘에 그냥 바로바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아마 바꿀 수 있을 텐데 피지컬로 못 바꾸나?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런 거 말고 실제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많이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여기가 논리라고 했으니까 게시물 테이블 PK의 로지컬 네임은 게시글 번호 이거는 뭐 필요 없고 여기는 뭐 게시글 작성일 여기는 게시글 제목 게시글 내용 그리고 하나를 더 만들어야겠네요. 작성자 뭐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만들어서 얘한테는 회원 여기에 회원 번호 회원 이름 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어떠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작성자에 대한 정보를 이 번호로서 저장을 할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얘를 이렇게 하던가. 가만있어 봐. 여기 있다. 이게 아니지. 이게 없다고? 회원 질문 컬럼 이름이 왜? 이거야? 아, 얘는 로지컬과 피지컬을 동시에 하게끔 만들어 놨나 보네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네임이 그런 걸 의미하나 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왜 너 또 폈어? 인트에 넣어. 자, 이렇게 선이 그어져요. 아유 힘들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관계가 내가 원하는 관계처럼 만약에 안 그려졌다면 얘를 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뭘로 하더라? 아무튼 이 툴은 그냥 사용법은 여기다 검색해서 에이쿼리 툴 사용법 치면 나오는 거니까 사실 저는 이런 온라인에서 하는 것보다 그냥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걔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 우리가 다루기가 훨씬 쉬워요. UI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온라인 사이트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테이블을 만들고 이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명시를 해 놓고 이걸 딱 저장을 해서 산출물에 산출물로 완성하는 것까지 이게 우리가 ERD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식과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려내기 위한 이제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었던 게 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될 거고요. 좀 어렵죠? 사실 이거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이거는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다 보면은 금방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자, 모델링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52분 쉬는 시간을 먼저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우지 않은 개념들이 꽤나 많은데 여기 보시면 자, 테이블 다뤄봤죠. 우리 뷰 진짜로 이 뷰를 건드려 본 적은 없지만 with AS라고 하는 걸 통해서 뷰 테이블을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어요. 그죠? 근데 이 친구들 배워본 적 있어요? 없죠? 이것들 간단하게만 짚어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도 얘네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구글링이라도 해보면서 써먹을 수 있는 거니까. 얘를 근데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안 써먹어도 웹 개발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얘를 깊게 다루지 않는 건데 다룰 줄 안다면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정도 드릴 거고 얘네들은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명확하게 키워드를 딱딱 집어드릴 테니까 나중에 필요한 상황이 온다면 그때 강사가 이런 거 있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온다면 잘 구글링해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쉬는 시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